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지만 사실 어제 빠진 것만큼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KB국민은행의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하면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시는데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좀 약간 생소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경제를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인력이 보강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도 이제 아주 깊은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군요. 네. 자, 우리 장 본부장께서는 올해를 돌이켜보면서 회색 코뿔소들의 행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회색 코뿔소는 블랙스완과 함께 증시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잖아요. 네. 이 어떤 함의가 있는 표현인가요? 예,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 블랙스완 자체는 용어가 보통 우리가 스완하면은 백조인데 네. 백조는 하얗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얘니까 백조죠. 예. 근데 블랙스완이라고 하면 백조가 까마니까 처음에 이런 블랙스완을 보게 됐을 때 그 당혹감, 네. 놀람, 그 다음에 종을 분류를 한다든지 그 향후의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을 경제나 금융 환경에다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는 회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코뿔소가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귀여울 수도 있고 또 사나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니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조망하면서 봤을 때는 하나의 동물이었지만은 가까이 왔을 때 인식을 했지만 가까이 왔을 때 그 크기라든지 그 무게에서 느껴지는 어떤 중량감 또 위기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다 반영을 하면 예상을 하고 봤었지만은 막상 맞닥뜨렸을 때는 도저히 감당하거나 어려운 상황. 대처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회색 코뿔소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위기에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걸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리스크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벌써 코로나 위기가 있었고요. 코로나가 있었고 또한 지난해 말부터 유럽 러시아 국경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잘 봤지만은 그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1년에 이렇게 이제 연속된 과정으로 오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어렵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봤을 걸, 더 분석을 할까. 이런 데 대한 어떤 반성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내놓고 보면 다 우리가 알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점에서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고 경제를 분석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또 제가 봐야 될 것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만 보이죠, 또. 네,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맨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분석을 하자고 하면서 항상 되새기는 그런 말은 보이는 대로 보자. 내가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색 코뿔소로 빗대서 그렇다면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 못해서 맞은 리스크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었습니다.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백신이 개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 기관들이 백신이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확대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백신이 확대가 되고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자연 면역이 돼서 세계 경제가 이제 리오프닝도 하고 관광도 많이 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세계 경제는 리오프닝, 오프닝을 반복하고 있고요. 예. 뭐 중국 경제가 대표적입니다. 중국 아직 9월 달에도 락다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태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 유럽도 관광이 재개는 됐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일본도 최근에 여러 가지 관광 제재를 푼다고 하지만 여태까지도 그런 피해가 계속 유지가 네.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예. 당초 전쟁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고 전쟁이 나더라도 이전의 크림반도처럼 뭐 단기간에 끝날 네.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7개월째 지속되고 있고요. 전쟁의 그 정도는 러시아가 부분적인 징집령을 내릴 정도로 이제 심화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공급망 차질이라는 문제 그리고 에너지 가격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상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잘 컨트롤하고 부동산 경기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달 뉴스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 모기지 보이콧가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락다운과 오프닝을 반복하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가 올해 정부가 예상한 대로 5.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해지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8월 달에 정책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하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 자신한테는. 왜냐하면 중국 경제 자체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의 어떤 회복을 이끄는 데 상당히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부진화되는 것은 향후 글로벌 경제에 또 주는 함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색 코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의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분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때문에 우리 보통 하방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펀더멘털에 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그 화두는 연준이 과연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기반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하향 안정이 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은 지금 우리 세계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그 성장의 흐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미국은 올해 뭐 1% 중반을 성장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1%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럽은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중국 경제도 올해 뭐 좀 좋다고 하지만은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5%대 성장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우리 한국 경제도 올해 뭐 2.7%, 2.6%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2% 미만으로 내려갈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런 성장률 하향도 있지만은 요즘 같이 이렇게 강달러, 뭐 킹달러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 어디서든가 하나 무너지는 데가 나오면 도미노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고금리 시대와 강달러 시대에서는 항상 소위 말해서 신흥시장국 리스크를 우리가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흥시장국들이 외화 부채,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고금리와 달러 강세에서는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외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 신흥시장 국가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좀 줄이는 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에너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쪽에서 에너지 수출하는 국가들의 성과가 좀 개선된 그렇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 지금 영국도 파운드화가 굉장히 내려오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정했던 QT를 양적 긴축을 좀 다음 달 말까지 미루고 양적 완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외화의 어떤 위기보다도 그 고금리로 인한 국내 시장에서의 크레딧 리스크가 좀 더 우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라든지 아니면 기업부채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좀 우려해서 봐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저희 방송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뭐 펀더멘탈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신데 증시만 놓고 보면 미국은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자산 중에서 유독 주식 시장에 아주 급락을 하는 이런 충격이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험 자산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고금리라고 볼 수가 예. 있죠. 고금리가 되면 일단 주식이라는 것이 한 기업, 주가라는 것이 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화하는데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할인을 많이 하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금리가 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가 기업 많습니다. 실적 악화. 그렇죠. 예. 기업 실적 악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위험 자산으로서 이 주식 시장에 먼저 이제 충격을 준 거로 보이고요. 사실 앵커님 말씀하셨지만은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거의 뭐 패닉입니다. 뭐 채권, 네. 뭐 금, 네. 심지어 요즘 부동산도 지금 뭐 시들해지고. 네, 그래서 간단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위기로 미국을 예를 들면 약 한 3.3조 달러 정도의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조 달러 이상의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동성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약 7조 이상의 돈이 풀렸다.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경기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네. 보면 저축이나 아니면 자산 투자로 갔었고 그것이 뭐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초 예. 이때 대비 뭐 우리 정고점 치면은 약 한 거의 한 45에 50%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랬다 이제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돌이켜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네. 결국 거품이 상당히 끼었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자, 앞서 그 중국 경제 부진 리스크가 현실화한 영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게 그 흘러가던 중국 경제가 갑자기 브레이크 걸린 이유가 뭡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제일 큰 게 코로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외향적 투자 위주의 성장을 통해 가지고 고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와중에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외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축을 쌍순환해 가지고 내수와 수출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정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한 성장의 한 축인 내수 부분이 이제 위축을 예. 받는 거죠. 아예 봉쇄를 해버리니까 예, 뭐 쓸 봉쇄- 수가 없죠. 예, 쓸 수도 없고 이동이 안 되니까 예. 물류도 이제 완전히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망 차질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다가 기존에 이제 그 부동산 이슈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보통 이제 정부가 부양책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부양책을 쓰는데 소비와 투자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양책이 역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의 그 문제였던 레버리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상당히 나빠졌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놔둬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 8월 중순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아주 소폭이나마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와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음 달에 뭐 시진핑 주석의 3년 임까지 결정되고 중국은 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도 뭐 두 자릿수 아니면 높은 한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제 성장을 하면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그 속도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소위 패권 경쟁을 하면서 안팎으로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이 아니면 챌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국 경제의 향후 경제 성장 모멘텀을 많이 약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성장률은 약 한 3.3%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의 기저효과, 올해 좀 낮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올해 10월 달에 있을 다음 달 중순에 있을 20회 뭐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좀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안 좋을 거다. 위축이 되거나 둔화될 거다. 그러면 중국 경제도 지난 8월 달 중국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7%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데 특히 이제 유럽이 내년에 리세션에 빠진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이 성장을 또 많이 제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뭐 글로벌하게 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 전망에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세계 경제에 들이온 회색 코뿔소 언제쯤 사라질까요? 코뿔소는 앞으로도 저희 주위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코뿔소는 계속 풀뜯고 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 위기 종식을 안 했고요. 뭐 일부에서는 내년도가 되면 종식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갈 뿐이지 한번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는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회색 코뿔소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나타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결집된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기반한 향후 주요국 통화 정책의 그 경로를 보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1분기 말 정도가 되면 요 긴축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대충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된다는 얘기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면 금융 여건이 좀 완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좀 상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뿔소는 늘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느냐 아니면 저 멀리서 그냥 평화롭게 풀뜯느냐 이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